웰컴 투 더 리트 유니버스. T R M E S N. 알렉시티미아,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두뇌의 편도체가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데요. 이번 이만독 1-1회의 책 아몬드에서는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 윤재가 한 사건으로 가족과 이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소년이 겪는 일은 무엇이고 이 일이 저 리트 그리고 조이,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파헤쳐봅니다. 이과생 둘이 만든 독서실, 줄여서 이만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과생이 만든 독서실의 진행자 리트 조이입니다. 오늘은 홀수의 차니까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인공지능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의예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 때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는 1, 2화, 3, 4화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제가 뭐였죠? Back to the school. 그쵸.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혹은 중학교 시절 이때 못 읽어본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들고 온 책은 이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인데요. 일단은 이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그런 청소년 소설 이런 거를 많이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읽어봤습니다. 혹시 그럼 많이 읽게 된 계기 같은 거는 어떻게 있을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책을 읽으면 되게 주인공한테 되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 있어서 주로 읽었습니다. 확실히 요 조이님 같은 경우는 의예과를 간 것부터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저는 고등학교 때 책 그렇게 열심히 안 읽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영화는 정말 열심히 봤는데 책은 안 읽고 생기부용으로만 몇 권 써서 내고 그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못 읽었던 책들 한번 지금에서라도 읽어보자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작가님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손원평 작가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소설 그리고 어린이 소설을 주로 쓰세요. 근데 나무위키를 읽다가 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손학규 전 의원 맞으실 거예요 아마. 전 의원이시더라고요. 자, 알고 계세요? 전 잘 모릅니다. 이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한때는 정말 거의 대선 후보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거물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 약간. 근데 이런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의 자식이면은 내가 많이 볼까? 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마 좋은 소설을 그래서 만들어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영화 연출 이런 것도 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찾아서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고 온 소설하고 조이님이 들고 온 소설하고 버전이 달라요. 저는 겉에 두꺼운 표지가 있는 책을 들고 왔고 조이님 같은 경우는 얇은 표지로 거의 초기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들고 오셔서 내가 잘못 들고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버전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양장본이 있는 버전, 기본 버전, 그리고 뭐 많이 팔려서 나온 추가적인 버전이랑 그리고 이 이야기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이 창비랑 저작권 문제 때문에 1인 출판사로 책의 그 출판을 옮겨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그 책의 뮤지컬화를 창비해서 담당을 했는데 이 뮤지컬을 하는데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안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님은 그걸 4일 전에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특히 이 소설 안에 보면은 약간의 메타적으로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책이 다른 버전으로 바뀐다기보다는 책 그대로 읽고 상상을 하는 게 좋다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 작가님도 되게 싫으셨을 것 같지만 뮤지컬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뮤지컬 제작을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하게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운 버전으로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와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그렇게 줄거리를 디테일하게 소개는 안 드릴 것 같지만요. 그러면은 한번 설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책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알렉시티미아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그래서 뇌 편도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한다 그래요. 보통은 편도체를 제거를 하면은 뭐 다른 감정들은 느끼는데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아주 약해진다 그래요. 왜 그 톡소포자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쥐하고 고양이가 감염된 병인데 톡소포자충에 쥐가 걸리면은 쥐가 고양이를 보고 원래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도망가요. 그 쥐의 편도체 부분을 편도체 부분인지 아니면 편도체 부분이랑 유사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혹 같은 게 생겨서 기능을 못하게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잡아먹히도록 만들고 고양이 몸속에 기생충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사람도 자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링크를 아마 설명란에 이렇게 붙여드릴 텐데 그분이 공황장애 같은 거를 너무 심하게 앓으셔갖고 그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편도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능은 회복됐는데 뭐 감정 같은 건 다 거의 다 느낄 테니까. 근데 공포를 느끼지를 못해서 뭐 차가 달려오는데도 그거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선다던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뇌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암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른 감정들도 느끼지 못하고 정말 뇌의 이성적 판단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뇌를 담당하는 의사를 뭐라 그러죠? 신경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CS일걸요? CS? 제가 아는 CS는 커스터머 서비스밖에 없는데 뭐지? 지금 조이님이 찾아보고 계시고요. 이 신경외과 의사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특히 뇌를 수술하시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의예과에서 다 배우기는 하겠지만 의예과란다. 의과대학에서 다 배우긴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또 전문의가 되면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복잡한 거를 그리고 다 알지도 못하는 거를 대단한 거죠. CS 뜻 나오나요? 왜 오늘따라 안 나오지? 지금 조이님 같은 경우는 의예과 1학년을 하고 아직은 그 휴학 때문에 진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외과는 CS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신경외과는 NS네요. 죄송합니다. 흉부외과가 CS고요. 죄송합니다. 심장을 실수로 수술할 뻔. 어떤 잘못할 뻔했네. NS가 무슨 뜻이에요? S는 썰저리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썰저? 맞아. 뉴로. 그쵸. 뇌를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구나. 신기하거든요. 그럼 뇌에 대해서는 정말 의예과 1학년에서는 뭐 그렇게 디테일한 건 배우진 않군요. 근데 그냥 생투 배워요.
대학교 1학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인공지능학과를 지금 저는 휴학을 안 하니까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 1학년 때는 진짜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거 별로 안 했어요. 정말 시언어 정도만 하고 뭐 기초적인 수학들 그 정도만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1학년은 1학년 때는 알지 못했죠.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의대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내용들을 거의 미리 공부를 해서 2학년 때 학점을 되게 잘 받은 친구도 있는데 의대는 그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안 하지. 특히 예과니까 아무튼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럼 저희 줄거리 소개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소개. 일단 윤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윤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랑 할머니가 윤재를 되게 정성스럽게 보살피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어머니가 뭐 아몬드를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감정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벽에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피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사건이 터지고 말죠. 윤재가 생일이었을 거예요. 이때 윤재가 냉면을 먹고 어머니와 할머니와 같이 나가는데 칼부림을 하는 묻지마 살인마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뭐 구세군 하는 사람, 경찰 뭐 별 이외에도. 근데 그 피해자 중에 할머니가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돼요. 윤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보았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정말 머리로 이해하려는 모습이 나오죠. 되게 끔찍하잖아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묻지마 살인의 위협에 당한다면.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감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느끼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윤재가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존재 둘이 도움을 더 이상 못 주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이 주인공 옆에는 이제 신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 신박사는 아까 말한 CS 흉부외과 그런 심장 부분은 심장은 또 다른가? 아무튼 심장을 관련된 관할하는 의사셨는데 원래는 잘 일을 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내한테 너무 소홀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내가 놀러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게 돼서 죽게 되고 이 일로 트라우마를 겪게 돼서 일을 그만두고 빵집을 차리게 됩니다. 어머니랑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소설상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가 많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 그 아들이 일해서 그런데 별별 얘기도 다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도 이 주인공 윤재를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책방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병원을 자주 가잖아요.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니까. 근데 그때 윤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윤 교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정말 예전에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그 일로 시름시름 알아오다가 거의 임종 직전이 된 거죠. 그래서 윤 교수가 그 윤재한테 아들 행세를 한 번만 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아내를 같이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임종할 때 아내를 찾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아내가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그죠? 고니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본명은 윤희수예요. 왜냐면 그 아들인 척 연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수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근데 고니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고아원도 갔다가 소년원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좋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곤이라고 짓게 된 거야. 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소설에. 이수라는 이름이 너무 약해서 아, 그쵸. 센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쵸. 바꿨다고 나왔어요. 곤이도 그렇게 센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쵸.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 윤재가 엄마 임종을 대신 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곤이는 처음에는 분노를 하게 돼서 학교에서 만났을 때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윤 교수가 힘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곤이랑 윤재랑 친해지게 되죠. 헌책방에 자주 들리기도 하고 뭐 벌레를 들고 와서 너 얘 죽으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담이지만 이 곤이가 짚은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에이리 프롬인데 그 의예과 다닌 친구 중에 읽어본 친구가 꽤 될 것 같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생기부 목적으로. 그 작가는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이제 나치 독일에서 독일인이셨는데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서 그런 관련된 심리학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셨죠. 아마 이 작가가 쓰신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인데 제 인생 책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곤이랑 친해지게 되고 또 도라라는 인물도 나와요. 도라는 이제 주인공한테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인물이죠. 그렇게 하면서 윤재는 점점 감정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나중엔 키스도 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최후반부 철사라는 인물을 만나서 곤이와 윤재가 고난에 빠집니다. 윤재가 크게 다쳐요. 철사라는 인물이 제정신이 아닌 인물이다 보니까 똑같이 윤재랑 감정을 못 느끼는데 교육을 못 받아서 뭐 다 총기가 합법화돼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싸우다가 크게 다치는데 그 이후로 곤이도 마음을 다 잡고 윤재도 다치게 된 뒤에 다시 깨어나고 나서 감정이란 거를 완전히 느끼는 상태가 되죠. 뭐 도라랑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엄마도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깨어나서 이제 완전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 이걸 어렸을 때 읽었는데 감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되게 깊은 책이었어요. 감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윤재가 감정이 없는 캐릭터인데 저희가 평소에는 감정이 너무 과잉돼서 막 화나고 슬프고 해서 그쵸? 감정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윤재를 보니까 답답한 면도 있고 이 소설 자체가 감정을 찾아 나가선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쵸. 감정이 없으면 어떨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특히 감정의 과잉으로 요즘은 많이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러면은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죠. 토론의 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정상성이에요. 이 주인공이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정상성이라는 거는 정상성이란 단어는 안 나왔지만 정상적인 건 뭔데? 라는 이야기를 주인공이 하게 되죠. 정상성이란 건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이님은 정상성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이라는 거는 일단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쵸? 일단 그 숫자? 통계적인 게 일단 중요하겠죠? 통계적인 거.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동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적 가치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왜냐면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당선시키고 내 의견을 전달을 시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정상성이라는 거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 나치 시대 같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나치도 투표로 뽑혔잖아요. 어쨌거나 많은 독일 시민들이 동의를 했을 거고. 근데 나치가 정상적이다라고는 말은 못하죠. 그리고 뭐 하물며 그런 소수 정당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 정당들이 꼭 잘못된 의견을 전달해서 소수 정당으로 남는 건 또 아니거든요. 뭐 기독교 관련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정당은 너무 극우적 색채를 띠기 때문에 안 뽑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가치가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한국 사회의 정상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국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학력은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어떤 직업은 천한 거지. 혹은 뭐 결혼은 몇 살쯤에 해야지. 이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는. 요즘 뭐 워낙 결혼을 안 하겠다. 비혼주의자도 많고 결혼을 늦게 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혹은 뭐 집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크기로 살아야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한다고 보세요?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봐오니까. SNS가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쓰긴 하지만. 근데 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랑을 하려고 SNS에 올리는 걸 저희가 많이 노출받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팔로워가 많고 유명할수록 더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본 거를 평균이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 게 사람들이 모를까? SNS가 정말 소수의 시끄러운 장이라는 거를. 이제 알겠죠?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SNS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다수가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남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잘 사는 게 뭐 해야 한다도 있지만은 뭔가 되고 싶다, 나의 이상? 이런 것도 결국 되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좀 자기 자신의 학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한 것도 어찌 보면 그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것 때문에 뭐 저출생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게 너무 편향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려치기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죠.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려치기 문화에 혹시 좀 내가 좀 동조가 된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내가 올려치기의 의견을 그런 글들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은 저희가 끝을 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쵸. 뭐 못하는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 있는 거지. 근데 아직 뭐 결혼이나 어른들의 그 돈적인 면에서는 정확히 통계적으로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지심이 좀 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얘는 어디서 산대. 혹은 얘는 집안에 돈이 좀 많은가 봐. 왜냐면 유학도 가고 이런 거 보면 그럴 때 솔직히 배 아프거든요.
배 아프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죠. 갑자기 왜 한국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이게 약간 한국의 국민성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비교와. 그쵸. 이게 근데 학대거든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건강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쵸. 그리고 제가 특히 더 고민되는 거는 이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미시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작은 사회,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도 문제가 충분히 생기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정책적으로 이어져서 이런 올려치기 문화에서 크게 피해를 안 받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만 괜찮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물이거든요. 그런 생각의 산물?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가 진행되면 안 될 텐데. 그럼 약간 종부세나 이런 오. 세금에 대해서 너무 저희 1-1하거든요. 너무 딥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부세 관련 일단 경제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종부세 이런 사람은 좀 비판을 해야겠죠. 종부세가 뭐 부동산의 과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비판한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내가 내 재산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근데 모두가 부를 잃고 싶지 않죠. 근데 물론 근데 그거는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주위의 사람들한테서 그 에너지를 뺏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세금을 걷겠어요? 그런 논리면 세금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좀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논리가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런 소설을 읽고 나서 확실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느껴요. 잠시만요. 녹음이 잘 되고 있고. 우리 말할까 이것도? 저희가 그 녹음을 하는데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쵸. 첫 번째는 한번 녹음을 잘 했는데 아쉬워서 다시 해보자 하고, 두 번째 녹음을 했는데 제가 녹음 버튼을 키는 걸 깜빡을 하고 그냥 말을 찌꺼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녹음입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그래서 저희 텐션이 조금 더 낮아졌어요. 아까 되게 높았던 것 같은데. 2부에선 좀 더 높여보죠. 왜냐면 그거는 세 번째 녹음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우리 사회의 이미지를, 그런 정상성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려면은 정상적이지 않지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매스미디어나 국가에서 조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본 게 18 어른 캠페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 고니 같이 그런 아동 관련된 보호소에서 살다가 만 18세가 되면은 그 보호소를 떠나야 돼요. 지원금을 어느 정도 주고 떠나게 되는데 지원금도 택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런 연고 없이 사회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 해서 18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도 저희를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아직은 부모 밑에서 있고 뭐 알바 정도야 한다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만든 걸 보고 정말 구체적으로 내용도 보면 정말 구체적이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원들을 이런 재단에서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의견이 모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좀 더 괜찮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요런
캠페인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가출 청소년들 같이 모여서 뭐 교육하는 것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 조금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뭐 저도 여유가 되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인적으로 네. 그 뭐 후원을 통해서나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그 사회 방향이 재단을 향해서 아니 재단을 통해서 사회가 돕기보다는 국가가 좀 더 세금을 쓰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드셨다던가 뭔가 저랑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 약간 이 책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아, 소개할까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사건에 대해서 네, 나중에 윤재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어떤 아저씨였나? 아저씨가 TV 앞에 있고 그쵸. 윤재랑 대화하는데 네. TV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되게 못 사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걸 보는데 아저씨는 되게 웃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왜냐면 윤재가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멀리 있다고 도와주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감정을 느껴도 크리스마스 당일날 주위에 서서 멀뚱멀뚱 다 지켜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감정을 느껴도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윤재의 시선으로 이렇게 말해줬는데 되게 그쵸. 찔리더라고요. 윤재는 감정을 못 느끼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벌어진 사건 사실 지금도 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멀어서 또는 가까워서 감정이 있어도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해주는 것 됐다.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셨나? 아마 그분이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한국 사회가 이런 정상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되게 어두운 면이 많았잖아요. 뭐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전에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네. 독재로 인해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도 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 많으셨는데 그런 어두운 면이 많으니까 그런데 감정이 자꾸 매몰돼서 남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 근데 그게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또. 약간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내 감정이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사건을 겪으면 그럼 일단 타인을 챙기기보다 내 못 인생을 챙기는 거죠. 먼저. 그쵸. 음.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저는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그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좀 정신과도 좀 깊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한국 사회는 많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아직 정신적으로는 뭔가 치료하는 게 흔하진 않으니까. 좋은 분위기도 아니죠. 요즘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의대에 다니시니까 요즘 의사들이 선호하는 과가 어디예요? 뭐 피부 안과. 아직도 피한성? 사실 저는 모르죠. 이제 선택하는 분들의 추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들은 건 제가 정재영이라 그래서 그 정형외과 맞나? 그거랑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아니지 정신건강의학과랑 재활의학과랑 영상처리과랑 그렇게 해서 좀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쵸. 정신과가 선호가 된다는 것에 저는 좀 큰 위안이라 그래야 될지 좀 안심이 되는 부분. 한국 사회가 그래도 좀 나중에는 정신과적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끝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왔죠? 아, 여기서 왔구나.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되게 이 책은 한국 사회 뭔가 그런 문제점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아, 또 뭐 토론 주제 나오시죠.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제가 생각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네. 왜냐면 너무 좋은 주제를 짚어주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국 사회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개인을 위로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 사회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그럼 저희 2부에서 조이님이 갖고 오신 책을 한번 소개를 하고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더 리트 유니버스. T R M E S N